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한국 시간 2월 1일 새벽 4시에 FOMC 기준금리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가 예상하던 상황이고, 다만 관심이 집중되던 것은 금리 인하의 시기였습니다. FOMC 발표와 함께 경제 동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년 2월 1일) 많은 시장 참여자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제 동향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작년 12월 FOMC 발표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었고,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비약이 많이 작용한 것입니다. 당시 시장의 상황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너무 반영하여 오버슈팅하는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대와 전망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대가 과도하여 보고 싶은 지표만 본다거나 지표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FOMC의 성명 발표는 사실 성명문의 내용이 크게 변화된 것 외에 원론적인 내용은 결국 지난 발표와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성명문에 삭제된 내용과 추가된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파월 의장의 발표 내용도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 경제 동향에 관해서도 지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성명서의 많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FOMC의 두 가지 임무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최대의 고용과 물가의 안정입니다. 이번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 2%로 낮아졌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강력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성명서 내용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성명서 내용에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라는 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성명서상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성명서의 내용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부분을 크게 썼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이만큼 수치가 낮아졌으면 이 문구가 삭제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성명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두 번째는 늘 성명서의 내용이 위원들의 정책 운신의 폭을 넓게 하려고 내용을 모호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장의 내용은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달성되었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 만한 지표 또는 데이터가 앞으로 나와야만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파월 의장의 발표 내용은 지난 발표와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으며 원론적인 내용이므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 중 중요한 한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조기 금리 인하가 되는가, 즉 3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냐 라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파월 의장의 답변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 위원들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3월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기조를 바꿀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물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개인 소비 지출인 PCE가 있는데요. CPI는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지수이고, PCE는 개인이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도 알 수 있는 지수입니다.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비 국가이고, 소비가 중요한 성장 동력인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 지출, 분배 세 가지의 요소의 국내 총생산 GDP 중에서 민간 지출 부문에 특별히 더 집중한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수 PCE는 미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이기도 합니다. 가계와 미국 시민 전체, 모든 개인이 소비한 돈의 총액이고, 이 조사를 통해 시민이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파악할 수 있겠고, 지수의 변화를 보면 시민이 지출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인지 줄이고 있는 상황인지 추이를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사용한 내용을 집계한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수이고,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이 미국 시민의 월 소비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자, 그럼 개인 소비 지출 지수표를 보시면 며칠 전 1월 26일에 발표된 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2.6%이고 전문가 예측치와 같습니다. PCE 지수는 23년 9월 3.5%에서 10월 3.4%, 11월 3%, 12월 2.6%로 완만하게 낮아지다가 1월 2.6%로 지난달 수치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근원 PCE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에서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식품과 국제 유가의 변동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의 시각에서 물가 변동을 측정하여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며칠 전 1월 26일에 발표된 지수는 2.9%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3.0%보다 0.1%포인트 더 낮아졌습니다. 23년 9월 3.9%, 10월 3.7%, 11월 3.5%, 12월 3.2%에 이어 2.9%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완만하게 소비 지출을 줄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이 수치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 2024년 2월 2일 밤 10시 반에 미 실업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실업률은 3.7%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3.8%에 비하여 0.1%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이며 지난 2022년 3월 3.8%의 수치 이후로 계속해서 3%대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년 11월 3.9%였던 실업률은 12월, 1월, 2월까지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정말로 어떠한지 비농업 고용지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농축산업을 제외한 고용인구수 변화를 알려주는 지수로 일자리 창출은 경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지요. 경제활동의 뿌리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표를 보시겠습니다. 실업률 발표와 같이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는 35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 18만 7천 개를 훌쩍 뛰어넘는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지난 23년 10월 3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수치 이후로 큰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일자리가 사실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착시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들여다보면 민간 부문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보면 3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고 정부 부문에서는 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민간 부문의 구체적인 일자리 증가가 어디서 많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교육 및 헬스케어 부분에서 11만 개, 소매업 4만 5천 개, 제조업 2만 3천 개, 정보 1만 5천 개, 건설 1만 1천 개, 레저 접객 등이 1만 1천 개 등입니다.
유일하게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일자리 6,000개가 줄어든 채굴입니다. 이를 통해 업종과 관계없이 신규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만 많이 늘었지 노동시간과 임금은 내린 것이 아닌가, 질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와 함께 발표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4.5%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문가들 예측치 4.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로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평균 노동시간은 34.1시간으로 0.2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미국의 한파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도 상승하고 노동시간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데이터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과도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뜨겁다는 것은 많은 미국 시민의 구매력이 높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여러가지 지수와 데이터를 살펴보고 또 FOMC의 발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23년 말에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과 올해 초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부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3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확실한 발언이 있었는데도 시장 참여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FOMC의 의지와 고용시장의 여러가지 데이터로 인하여 3월의 조기 금리 인하는 섣부른 기대였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현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경기 침체의 위험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채권의 발행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으며 이 수준은 계속해서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물며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특히 10년물 국채와 3개월물 국채 사이의 역전은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되어 왔기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들 데이터 중 FOMC의 성명서 내용과 파월 의장의 발표로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의 우려는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우려스러운 점은 탄탄한 고용시장과 경기 호조로 너무 느린 인플레이션율 하락 때문에 상당 기간 기준금리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후 여러가지 데이터와 지표 발표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만 시장이 3월이 아니라면 5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공급망 회복이 모두 정상화된 것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의 여러가지 정세는 물론 세계 곳곳의 긴장과 중국의 경기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일본의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지나친 오버슈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높은 금리에 시달리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는 혹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지루하고 긴 시간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써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서서히 말라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연착륙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등 집값도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시기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장 대출금리 등 비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여러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부동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금리가 아닌 DSR이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진퇴양난,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FOMC 성명문 내용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미 기준금리는 더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부터 진정한 위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역대급 금리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자본 도피와 서든 스탑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해야 했을 시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대출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구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유가이지만
유가만큼 한국의 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만든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이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비로소 진정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왜 진정한 위기이냐 하면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미국 채권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민은행에서 5.5%의 이자를 주는데 저축은행에서 3.5%의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이윤이 높은 은행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은행에 예금을 넣으시겠나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올라서고 그것을 인하하는 시점에는 미국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 시기에는 당연히 환율도 폭등하게 됩니다. 이를 일명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바로 양털깎기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경제 체력은 거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IMF 사태 때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였고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였죠. 물론 지금은 분명히 IMF 때와는 생태계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기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위기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부채 1100조 돌파, 역대급 가계부채, 역대급 기업부채, 역대급 자영업자 부채, 역대급 세수 결손. 우리의 체력은 그런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충분한가요? 오늘은 FOMC 성명 발표와 경제 동향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주변에도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이 함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